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아로마 세라피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프랑키인센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키인센스는요, 여기 옆에 보이는 이 나무 있죠? 바로 이 나무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식물학명, 보타니컬 네임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 식물학명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프랑킨센스라는 이름보다 이 식물학명이 그거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바로 보스웰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스웰리아 하면은 떠오르는 게 관절에 좋은 거, 관절 건강을 위한 건강 보조식품, 영양제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바로 그 나무 건강 보조식품 그 재료가 되는 것이 그 식물이 바로 이 나무예요. 네. 보스웰리아 나무고요. 이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도 추출하게 됩니다. 이 나무는요. 어느 그 가계도에 속하냐면은 감람나무 과에 속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속하는 그런 식물들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이 나무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나무는 사실 에센셜 오일마다 추출하는 부위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에센셜 오일은 나무의 잎에서 오일을 추출을 하고, 또 어떤 거는 나무의 꽃에서 추출을 하고, 어떤 건 뿌리에서, 뭐 어떤 거는 이 나무, 예, 나무 가지나 이 줄기 트렁크에서 추출을 하고, 또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나무에서 나온 진액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진액에서 추출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식물이더라도 어느 부위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부위가 다르니까 추출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화학 성분들도 다르겠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에너지적인 차원의 작용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보스웰리아 나무라고 해도요. 이거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 재료가 가지는 효과와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효과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가지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보스웰리아 나무가 주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만,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소말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나무가 있는 지역 주변을 보면 황량한 사막처럼 보이죠? 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이거 수증기 증류법, 스팀 디스틸레이션으로 추출하고요.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은 추출 부위가 레진인데요. 사진이 이게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나무마다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진액이 나오는 나무 뭐가 있죠? 소나무요. 그래서 소나무 이렇게 트렁크, 소나무를 이렇게 딱 만지면은 나무 가지나 그 기둥을 만지면은 끈적끈적하게 손에 묻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 맡으면 이 소량이 아주 진하게 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송진이라고 하잖아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라서 송진이라고 하는데, 바로 앞에 봤던 그 감람나무요. 네, 보스웰리아 나무도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끈적끈적한 거예요. 근데 이 나오는 진액들이요. 얘네들을 이렇게 덩어리로 굳혀 가지고 고체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자체를 향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스웰리아 건강 보조식품으로 먹는 거 있죠. 그거 같은 경우 이거 가루를 내 가지고 그런 성분들을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에센셜 오일도 마찬가지로 이 나무의 진액, 그러니까 나무의 진액을 레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레진인 거예요. 근데 레진이 프랑킨센스에서 나오는 이 진액의 이름만 레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에서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그걸 고체 형태로 굳힐 수 있는 거,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다 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은 보스웰리아 나무, 감람나무의 이 진액으로 만들어진 레진이요.
레진을 수증기 중류법으로 이제 이 레진 속에 있는 에센셜 오일 성분을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진 15에서 20kg당 1kg의 오일을 추출하게 됩니다. 네, 참 재밌죠. 프랑kin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진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 송진이 나오는 소나무는 어디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지 아시나요? 네, 그 솔잎이랑 나뭇가지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똑같이 진액이 나오는 나무지만 어떤 거는 어떤 식물은 그 진액, 레진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식물은 똑같이 나무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지만 잎이나 가지에서 또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고 이 식물마다 저마다의 가진 특성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참 관심 있게 재미있게 볼 만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온라인 클래스 그 웹사이트에 올려드리는 것 중에 감정 아로마 세라피 보면은 에센셜 오일의 추출 부위별로 이게 꽃에서 추출하는 건지 잎에서 추출하는 건지 나무 이 줄기에서 추출을 하는 건지 뿌리에서 추출하는 건지 이렇게 추출 부위에 따라서 가지는 이런 감정적인 작용의 특성들을 정리해 놓은 클래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연결해서 보시면은 좀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이 에센셜 오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은요,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독성도 없고요, 자극도 없고 금기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요, 이게 나무의 진액, 레진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요, 화학 성분들이 밝혀진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나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아로마 세라피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뭐 딱히 문제가 밝혀진 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의 선택은요. 일단은 그건 주의하고 봐요. 네.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데 저는 우선순위를 두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랑킨센스 같이 레진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요. 특히나 이런 임신을 한 시기 같은 경우는요 되게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하나만 잘못돼도 그 여파가 너무나 크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나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다른 거 써도 되는데 다른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나 다른 안전한 방법을 써도 되는데 굳이 이러 이런 주의사항을 누군가가 말하는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네.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의 주요 화학 성분은요. 모노테르펜이에요. 네. 식물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는 화학 성분이죠. 이게 지금 여기 대표적인 모노테르펜 성분 중에 알파피네넨의 화학 구조식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 꼭지점마다 다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 C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노테르펜은요. 이게 되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분해가 빨리 돼요. 그래서 작용도 빠르고 배출도 빨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이 모노테르펜 성분이 주로 많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 향수로 이용할 때 그 노트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노테르펜 성분은 가벼운 성분이에요. 휘발성이 강해서 쉽게 날아가요. 그래서 탑노트에 해당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네,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물론 모노테르펜이 많이 주로 들어있기는 하지만 다른 화학 성분들도 있어서 이게 딱히 탑노트라기보다는 미들노트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가장 메인으로 들어있는 이 화학 성분 모노테르펜이 하는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하는 작용들을 또 이 프랑킨센스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프랑킨센스만의 고유한 작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그 전에 이 프랑kin센스 에센셜 오일이 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노테르펜이라는 화학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먼저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항염 작용을 합니다. 네.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컨제스턴트 이건 항우열 작용인데요. 우열은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혈액이 고여가지고 거기가 뻘겋게 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열이 일어나게 되는 건요.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정맥류 생기는 거 있잖아요. 다리, 종아리 뒷부분에 정맥류 생기는 것도 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이 밑에까지 발까지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거기에 고여가지고 혈관이 늘어나고 예, 처져가지고 그게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어떤 증상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우열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거기 뻘겋게 부어오르죠. 그게 염증이 생긴다는 거,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몸에 어떤 침입자가 들어와서 침입자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그런 성분들이 있겠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진균, 곰팡이균 같은 거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알러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뭐 독성 물질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연유로 상처로 인해서 거기 오픈된 피부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로 들어오든 뭐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먹어서 들어오든 어떤 연유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침입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을 대거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통로가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그쪽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어야 하는 침입자가 들어간 그쪽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많은 면역 세포들이 몰려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혈액의 양도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도 늘어나고 거기에 혈액도 더 많이 그쪽으로 모이니까 혈관이 빵빵하게 늘어난 상태로 빵빵하게 혈액이 차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그게 뻘겋게 부어오른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것도 바로 우열 상태예요. 근데 이 모노테르펜 성분이 그런 우려를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증 반응도 그렇고 이 우열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일어나는 작용이긴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작용들은요. 항상 균형 상태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균형이 깨지면 뭔가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필요한데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염증 반응이 이제 이만하면 됐는데도 더 오랫동안 더 심하게 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우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억제해 준다.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억제해 준다는 건요. 그게 다시 균형 상태로 적당히 적절하게 그 작용이 일어나도록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항염 작용이랑 디컨제스턴트 항우열 작용은요. 또 서로 연결되는 작용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게 우리 몸속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가 쳐들어왔을 때 얘네들의 물질을 면역세포를 바로 이 침입자들이 있는 곳으로 재빨리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몰려가서 우열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상태가 돼서 면역세포들이 거기로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침입자들과 싸우는 일이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랑 우려를 억제한다는 거, 우려를 완화한다는 거랑요. 결국은 네, 서로 통하는 이야기인 거죠. 같은 맥락에서 작용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제직. 이거 진통작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모노테르펜 성분이 또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작용도 갖고 있는 걸로 네, 밝혀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너럴 토닉 그리고 스티뮬런트. 토닉이라고 하는 거, 스티뮬런트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작용 같은 맥락의 작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어떤 세포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조직이나 장기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북돋워주는 그런 작용이 토닉 스티뮬런트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모노테르펜이 바로 우리 몸의 그런 세포나 장기 조직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북돋아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프랑킨센스가 우리 몸에 하는 작용에서도 나타나는 작용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만의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몸의 작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노테르펜 화학 성분이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이 화학 성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기전들 있잖아요. 네, 항염작용, 항우열, 그리고 진통, 그리고 기능을 우리 몸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작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지금 마음씨 클래스에 보면은 에센셜 오일 화학이 있죠. 네, 거기에 모노테르펜 따로 다루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좀 더 네, 깊이 있게 하지만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킨센스는요, 다른 에센셜 오일들보다도 역사가 참 깊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볼까요?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대 문명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이 프랑킨센스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성경 구절도 우리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했냐면 종교 의식에 이렇게 향을 피워서 공간을 정화하는, 이 연기와 향으로 공간을 정화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고, 향수나 화장품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가 들어간 유명한 향수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최향수 키피라는 건데요. 이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그 이집트에 있는 그 고대 유적의 그서 나온 그림인데, 여기 위에 이게 뿔같이 생긴 거 머리에 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에센셜 오일 추출하는 그 기법은 아직 발견되지 없었던 상태였죠. 네, 발명되지 않았던 상태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주로 고체 향수 형태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진액 덩어리 있죠. 딱딱하게 굳어진 거, 그거를 가져다가 적당히 가공만 해서 그거 거의 날 것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모아다가 반죽을 해서 우리 인센스 중에 이렇게 콘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키피 일종이었던 거죠. 근데 이 키피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프랑킨센스가 너무나 비쌌던 거예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 향수를 너무 좋아하고 이집트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재료였지만, 이집트에는 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보슬리아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서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얘를 가져다 공수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말로 하면은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희귀하고 아주 값비싼 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보통의 그런 평민들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네, 이 귀족이나 왕족 계층, 정말로 찐 금수저 계층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귀한 재료들은 우리가 또 신에게 진상을 하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곡물로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키피가 신을 위한 향수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키피의 재료가 프랑킨센스 말고도 다양하게 들어가요. 미르, 파인, 얘네들 다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 미르 파인의 진액 레진과 그리고 시나몬, 카다멈, 그리고 샤프론, 주니퍼, 민트,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다양한 허브들을 섞어가지고 이 키피라는 향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키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되게 재미있었던 게요. 이집트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아름답게 외모를 가꾸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아주 정성 들여서 하고 몸에 좋은 향이 나도록 하고 그래야지만 신의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 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몸도 막 이렇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지 않고 옷도 네 이렇게 잘 차려입지 않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신의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향수 좋은 향을 만드는 이 재료들이 아주 신성한 그런 음 물질로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화장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이집트의 어떤 유적에서 나오는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은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뭐 미라가 나온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고대 이집트 여성의 얼굴, 여성뿐만 아니죠. 파라오나 남성 같은 경우도요. 눈화장을 검은색으로 아주 짙게 아이라인이 아주 두껍게 그린 것 같은 그런 화장을 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눈화장을 하는 화장품을 콜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콜이 바로 프랑킨센스 그 레진 있죠. 레진을 태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킨센스 레진은 화장품에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화장에 사용이 되는 주요 화장품의 원료였던 거죠. 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중시한 외모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신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 신의 말씀을 전달받기 위해서도 외모를 가꾸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에게 화장은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네, 사자에서라는 되게 유명한 문헌이 있죠. 네, 고대 이집트에 이 사자에서에 나오는 어떤 구절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흰 옷을 입고 흰 샌들을 신고 눈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몰약 기름을 바른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있다고 다 아무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콜로 눈화장도 아주 딱 화려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향수로 몸을 향기롭게 한 사람만 그 신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소리내어서 읽을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면서요. 로마 시대에는요. 이 재료 자체가 너무나 어 값비싼 재료였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향락의 시대죠. 사치와 향락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신에게만 바쳐지던 어 이 왕과 왕족들 아주 최고의 귀족들만 쓰던 이 프랑킨센스가 이제 사치의 그런 하나의 어 아이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프랑킨센스 그리고 미르가 금과 맞먹는 가치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프랑킨센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로마로 엄청난 양이 수입돼서 들어왔다고 해요. 연간 3,000톤 이상의 프랑킨센스가 수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로 황제 있죠. 포코노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는 아내의 장례식에 자기 부인의 장례식에요. 1년치 프랑킨센스를 모두 태웠대요.
예, 이 프랑킨센스를 태운 그 연기와 향이 공간을 정화해 주고 인간과 신을 연결해 준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도 이거를 사용을 했었던 건데 이게 네. 1년치라면 여기 연간 3천 톤 이상이 수입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천 톤 이상을 자기 부인의 장례식에서 태운 거예요. 이거 거의 진짜 미친 거죠. 네. 네. 이런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프랑킨센스에 대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좀 그거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기도 해요. '나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랑킨센스는 성경에서 유향, 아까 몰약이라는 단어 나왔죠. 몰약은 미르예요. 네, 그리고 유향이 프랑킨센스인데 몰약과 유향 이 성경 구절에 성경 읽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딱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프랑킨센스 유향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이 구절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구절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네. 어 그리고 저는 음 사실 예, 가톨릭 성경을 주로 읽거든요. 그래서 인용도 가톨릭 성경 버전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네. 레위기 2장 2절에 나오는 거고요. 누가 주님에게 곡식 제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가루를 바쳐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유향 나오죠. 예, 프랑킨센스요. 유향을 얹어서 이 유향은 어떤 형태겠어요? 레진 형태. 뭐 그 가루를 낸 그런 형태겠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 퍼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네, 신을 위한 향기로서, 예, 향기로운 제물로서 이 프랑킨센스를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성경이 만들어진 기록된 당시의 그 시대 환경, 그때 사람들이 살던 그런 풍경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프랑킨센스를 이런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제물로 여겼다는 거, 네, 그거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오면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사실 중세시대에 그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 표현이 된 건데, 어 네. 여기 제 제목을 써 놨죠. "악취는 악령을, 향기는 천사를." 그래서 나쁜 냄새, 악취가 풍기는 곳에는 악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었어요. 그다음에 그곳에 그 악취를 싹 빼고 거기에 아주 향긋한 냄새, 향기로 채우면은 그곳에 선한 기운이 깃들어서 신의 은총, 이 천사의 기운이 천사의 에너지가 그곳을 채워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에 딱 나타난 그런 사람들의 관념은 아니고요.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념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에 벌써 그런 관념들 들어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몸을 향기롭게 하였을 때 신의 말씀을 내가 내 입 밖으로 소리내어서 말할 수 있고 신과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관념들이 이제 중세 시대에는 그 질병의 어떤 질병에 걸리는 원인 그리고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떤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행태하고도 또 연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콜레라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던 관념에 대한 그림이에요. 네. 콜레라로 중세 시대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이때
콜레라가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게 알려지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모든 감염병은 다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그림에 보면은 이 유령처럼 생긴 커다란 뼈다귀, 해골 팔과 이 손과 발이 보이는 이 유령이요. 이 유령이 바로 그 나쁜 공기, 전염병을 옮기는 나쁜 공기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공기가 사람들을 짓밟아서 죽이는 거, 이게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의 관념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나쁜 공기가 죽음을 가져오니, 이 나쁜 공기가 전염병을 퍼뜨리니, 이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쁜 공기요. 이 악취가 나는 공기를 좋은 공기, 향기로서 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전염병으로부터, 콜레라로부터, 그리고 페스트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기 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자기 집, 자기 방에 이 좋은 향기가 이게 배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좋은 향기, 좋은 공기로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썼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프랑킨센스 같이 레진 형태로 된 고체 향수를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방에 두거나, 아니면은 이 레진은 태워가지고 연기를 내서 그 향을 통해서 공간을 정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집의 공기를 정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염병으로부터 나는 안전할 수 있어, 우리 집을 지키겠어, 네,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네, 이런 중세까지도 사람들이 좋은 향기를 통해서 이런 나쁜 기운으로부터 나를, 우리 집을, 우리 가족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통의학에서도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의학이라는 건 각 나라마다 있는 전통의학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의학에서도 프랑킨센스는 자주 등장을 해요. 유용한 그런 약의 재료로서요. 그래서 이븐시나,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이븐시나거든요. 아베세나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거의 아랍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근데 정말 그 아라비아 반도, 이 아랍 문화권에서는 최고로 위대한 의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히포크라테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이븐 시나예요. 근데 이븐 시나가 위궤양이나 종양, 발열, 이질, 구토 증상의 이 프랑킨센스 레진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전통의학의 아유르베다잖아요. 유명한 그 아유르베다에서는요. 소화기나 호흡기, 비뇨기계의 과습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프랑킨센스를 썼대요. 그래서 습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이는 상태를 아유르베다에서는 카파 컨디션이라고 하고, 우리 한의학에서도 있죠. 습이 몸에 어디에 정체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고 어떤 증상이 생기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습을 제거해 주는 약재를 쓰고 막 그런 치료법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아유르베다에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인 습을 제거해서 완전히 싹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상태로 다시 회복을 시켜서 건강 문제를 완화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 프랑킨센스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 물론 다양한 작용들이 있고요. 프랑킨센스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에센셜 오일이든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신약을 개발하든 뭐 이렇게 우리가 건강에 활용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어떤 한 부분에 효과가 있을 때 '여기에도 효과가 있을까? 저기에도 효과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여기에도 좋고 여기에도 좋고 이런 작용도 하고 저런 작용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고 딱 이걸 쓰는 게 가장 좋은 거. 프랑킨센스를 썼을 때 가장 좋은 거. 네. 1 순위로 프랑킨센스를 쓰기를 추천하는 그런 몸의 문제, 증상은 무엇일까? 마음의 문제, 마음의 어떤 어려움은 무엇일까? 네, 그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프랑킨센스가 일단 우리 몸에 하는 작용의 메인은요. 신경계의 작용과 외분비샘의 작용입니다. 네, 그러면 몸의 작용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경계예요. 신경계에서 프랑킨센스가 하는 작용, 대표적인 작용은 널바인이랑 안티디프레선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널바인, 이건 신경계 강장, 신경계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신경계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건요.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균형 상태, 신경계가 균형 잡힌 상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신경계가 균형 잡힌 상태로 작동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우울증도 완화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널바인 그 아래에 그 널바인 넓은 범주가 있으면 그 안에 사실은 이 안티디프레선트 항우울 작용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 네. 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서 신경계의 건강을 증진시켜 줬을 때 건강을 회복시켜 줬을 때 가지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죠. 그중에서 특히 이 프랑킨센스는 항우울, 그러니까 우울증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 그리고 우울을 예방해 주는 그런 우울증을 예방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실험적인 결과로서 밝혀진 이런 프랑킨센스의 신경계의 작용은요. 가장 많은 논문에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바로 이거예요. 당제 콜티코이드 감소 효과를 프랑킨센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당제 콜티코이드가 신경계에서 하는 작용이 뭐길래 이거를 감소시키면 신경계가 다시 그 기능의 균형을 회복하고 우울증도 완화할 수 있는 것일까? 네, 궁금하시죠? 그거 같이 살펴볼게요. 네. 스트레스 리스폰스 시스템,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그림으로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 뇌가 있잖아요. 네. 뇌가 있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뇌에 어디로 그 스트레스 자극 신호가 가냐면은 여기 하이포살라무스라고 돼 있죠.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로 신호가 가서 시상하부에서요. 바로 여기 밑에 지금 여기 확대된 그림이 이 부분이 확대된 게 이 그림이거든요. 피추이터리 글랜드, 이거 뇌하수체예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뇌의 어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시상하부 뇌하수체거든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야야 여기 얘 스트레스 자극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나 봐.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호르몬을 좀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CRH라는 약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플레임이 있어요. 네, CRH, 콜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네, 바로 이 콜티코이드잖아요. 이 콜티코이드를 분비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뇌하수체에게.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콜티코이드를 분비하는 게 아니라 이 뇌하수체가 콜티코이드를 분비하는 곳으로 또 시상하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
콜티코이드 분비해 가지고 이 몸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라고 바로 얘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얘가 아드레날 글랜드라는 건데 이거 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신은 여러분들 콩팥 있잖아요. 소변 만드는데 우리 몸에 오른쪽 왼쪽에 콩팥이 하나씩 해서 사람이 다 한 쌍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콩팥 위에 이렇게 모자, 꼬깔 모자를 쓴 것처럼 그 위에 딱 얹어져 있는 게 바로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신도 오른쪽 콩팥 위에 하나, 왼쪽 콩팥 위에 하나 이렇게 우리 몸에 한 쌍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신으로 이제 뇌하수체가 이 CRH의 이 메시지를 ACTH라는 호르몬의 형태로 부신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ACTH도 여기 플레임이 나와 있죠. 아드레노 콜티코트로픽 호르몬이요. 그러니까 이거 아드레노가 붙은 건요. 이 콜티코이드를 분비하라는 신호를 바로 이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에게 보내는 그 호르몬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 ACTH를 피튜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에서 부신으로 보내면은 이제 부신에서 콜티졸을 분비를 해요. 여기서 콜티졸이라고 했는데 사실 부신은요. 되게 다양한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통해서 우리 신경계의 건강이라던가 우리 몸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콜티졸이기 때문에 여기는 스트레스 반응 체계에 대한 설명이어서 이 콜티졸만 이렇게 딱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거 몸에 우리 몸이 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호르몬 분비하게 해야 돼. 이 신호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통해서 부신으로 가서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은요. 이 콜티졸이 다양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콜티졸이 하는 일을 또 그림으로 너무 잘 요약해 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혈당을 높여요. increase blood sugar는요. blood sugar 혈당이에요. 혈당 수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혈당 수치를 왜 높일까요? 혈당 높으면 나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우리 몸이요.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요. 물론 우리의 이성과 뇌는 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엄청난 발달을 해왔지만요.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 체계는 아직 원시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스트레스 자극은요. 원시 시대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기근, 그러니까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내가 과일을 채취해 먹고 풀을 뜯어 먹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싹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럴 때 스트레스 받겠죠. 어디 가고 있는데 으르렁 으르렁 소리가 들려요. 호랑인가? 사자인가? 이런 순간에 또 스트레스 자극이 전해지겠죠, 뇌로. 근데 이런 스트레스 자극이 전해지는 이 순간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예, 바로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뛰어서 도망을 쳐야 되죠. 네. 그러면은 도망을 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예. 힘껏 있는 젖먹더니까지 다 끌어올려서 정말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폭발적인 그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혈액 속으로 다 끌어 모아가지고 폭발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이게 만약에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받는 스트레스는요. 그렇게 사느냐 죽느냐 당장에 뭐 맹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먹거나 막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실 그렇게 쉽게 그런 스트레스 상황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바로 그 순간 즉시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일 수도 있긴 있죠.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아주 야금야금 우리의
그런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스트레스의 형태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의 기본적인 본능적인 세팅, 본능적인 방어 체계는 그 원시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뭐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건 간에요.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자극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맞서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을 쳐서 내 목숨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폭발적인 힘을 쓰라고 혈당을 그때 스트레스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높여줘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자극이 어떤 한순간에 딱 왔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자극이 들어오고 끊기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콜티졸은 계속해서 혈당을 높여주니까 결국은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겠죠. 우리가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명이 당뇨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에 포도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됐을 때 이게 다양한 혈관의 염증이나 신경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게 당뇨가 무서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바로 우리 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eightened memory and attention, 그러니까 기억력과 주의력을 높여준대요. 다시 원시인의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요. 어디서 무슨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게 내 동료의 발자국 소리인가? 아니면 사자의 발자국 소리인가? 집중해서 그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동료의 발자국 소리면은 사자인 줄 알고 놀라서 뛰어가면 괜히 겨우겨우 이렇게 뭐라도 먹어서 비축했던 에너지 다 쓰게 되잖아요. 근데 사자의 발자국 소리인데 아이 저거 누구 발자국 소리야 이렇게 그냥 잘못 인식하게 되면 사자에게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요. 콜티졸이 딱 분비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이 기억력과 주의력이 향상이 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콜티졸이 분비되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런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과 주의력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딱히 뭐 집중해서 뭘 하고 있지 않아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아도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뇌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 가장 많이 쓰는 뇌인데 거기다가 얘한테 더 집중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기억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면 그러면 진짜 이거는 에너지 잡아먹는 귀신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콜티졸이 계속 분비되면은 이 상태를 계속해서 강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능이 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넉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콜티졸이 하는 일 중에 또 뭘 증가시킨대요? 블러드 프레셔, 혈압을 높인대요.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이는 건요. 이렇게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넓어져서 축 처져 있으면은 순환도 천천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근육이나 이런 우리가 도망치는 데 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빨리빨리 전달해 주려면은 혈액 순환이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몸의 순환을 증진시켜줘서 그렇게 텐션을 높여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장기간 되면 오히려 혈압이 너무나 과도하게 오랜 기간 높아진 상태가 되면은 그 자체가 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선 항상 기억해 둬야 되는 거요. 너무 과해도 문제, 너무 부족해도 문제. 딱 적절한 균형 상태가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을 볼게요. 콜티졸이 또 면역력을 억제해요. 사실 면역력을 억제하는 게요. 순간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이게 면역력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요.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면요. 이 적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무찌르기 위해서 이 면역 세포들이 이 침입자를 무찌르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요. 뇌에 신호를 보내요. 너는 졸립다, 졸립다. 침대로 간다. 가서 쉰다. 아무것도 못하게 몽롱해진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아프면은 계속 졸리고 기운 없고 누워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행동을 유도하게 되거든요. 이런 면역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요. 그럼 어떡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내가 자꾸 쉬고 싶고 졸리고 축축 처지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지금은 일단 목숨부터 살리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침입한 애들 무찔러도 돼.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면역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요. 그냥 그때 딱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다시 평온한 상태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평온한 상태가 돼서 그동안 잠깐 미뤄뒀던 거, 외부의 침입자들 물리치는 그런 면역작용들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잠깐만 또 다른 자극이 들어왔어. 잠깐만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면역 체계를요 계속해서 억제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웬만한 걸로 감기에도 안 걸렸는데 너무나 쉽게 감기에 걸려버리고 웬만한 걸로 어디 감염도 잘 안 되는데 너무 쉽게 감염이 돼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래서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1차적인 그런 반응이거든요. 염증 반응이. 근데 이 염증 반응이 초기에는 억제가 되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온갖 것들이 다 우리를 툭툭툭 건드리면서 이제 뭐야 여기는 또 누가 쳐들어왔어, 여기는 또 누가 싸움을 걸고 있어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면역세포들이 이제 조금씩 자잘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막 다 염증 천지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처했을 때 우리 몸에 그런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요. 그래서 여기 이 옆에 그림에 지금 to immune system이라고 돼 있죠. 면역 체계로 이 콜티졸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콜티졸이 분비되면 면역력을 억제를 해요. 잠깐 일단 지금 도망가거나 싸워서 이기고 살고 보자. 그 다음에야 이러고 얘네들을 억제를 시켜 억눌러 놓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초래가 되는 거예요. 이 콜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decrease sensitive to pain,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감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막 뭔가 되게 긴장되거나 막 뭔가에 몰입해 있거나 되게 뭐 촉박한 무언가에 막 이렇게 마감에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쫓기거나 할 때는요. 어디 다쳐도 내가 다친 줄도 모르고 어디 멍들어도 어디 뭐 종이 같은 데 손이 베어도 그것도 모르고서 막 집중해서 하다가 나중에 그 상황 다 끝난 다음에 몸이 풀리면 여기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딱 보면 언제 여기 이런 상처가 났어? 이렇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극도의 스트레스 자극이 와서 콜티졸이 분비된 그 상황 속에서는요. 통증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는 거예요. 그것도 콜티졸이 하는 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신경계 그 기능 중에서 우리가 신경계 강화 널바인과 프랑키센스가 하는 작용이요. 널바인과 안티디프레선트 항우울 작용이 있었잖아요. 얘네가 서로 연결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를 해요.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호르몬이라서 행복의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은. 그럼 상대적으로 감정이 다운이 돼요. 우울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 만성적인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콜티졸이 하는 이런 일들, 콜티졸이 하는 작용들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프랑킨센스가 바로 이 콜티졸이 당시 콜티코이드거든요. 바로 이 콜티졸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의 이 나쁜 작용들을 프랑킨센스가 다 막아줘요? 궁금하죠. 근데 일단 여기에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거는요. 면역력이요. 면역력, 억제된 면역력을 다시 균형 상태로 회복을 시켜줘요.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네,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든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 생산량을 다시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했던 상태에서 기분이 다시 개선되는, 네,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세로토닌 분비를 다시 원상태로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연구를 보니까 프랑킨센스가 그 혈당 조절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콜티졸을 감소시키면, 콜티졸 분비를 감소시키면은 이 혈당을 높이는 작용도 억제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혈당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작용도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효과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콜티졸 분비를 감소시켜요.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 이 콜티졸 분비를 감소시킨다고 했죠. 네, 콜티졸, 부신에서 콜티졸이 분비되는 거를 억제를 해요. 그러면은 이 콜티졸이 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잖아요.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건 바로 앞에 살펴봤던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싸워서 이기거나 성공적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콜티졸이 하는 그 작용들이요. 이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증상이나 몸의 상태들,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잖아요. 근데 콜티졸 분비를 억제하니까 스트레스 반응도 완화가 돼요. 그러면은 불안하고 긴장되는 감정도 완화가 돼요. 네, 요거는 우리 앞에 살펴봤던 거랑 연결한다면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됐는데, 세로토닌 분비를 억제했는데 이 콜티졸 분비를 줄여서 세로토닌이 다시 정상적으로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회복시켜 주면서 불안이랑 긴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랑 긴장은 낮아지면서 우울감도 낮아져요. 네, 다시 행복감과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감정들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이 세로토닌 분비가 균형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이런 감정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경계가 균형 잡힌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랑킨센스가 신경계에 하는 작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 콜티졸 분비가 줄어들면서 신경계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도 이 콜티졸이 꾹꾹 누르면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거 해결된 다음에 꾹 눌러놨던 이 면역 체계도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됨으로써 면역 체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통증 완화라는 건 콜티졸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켜 준다면서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이 통증을 완화하는 건요. 통증의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끼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염증 반응 때문이거든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그러니까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는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들도 억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나오지 못하게 차단을 해주는 작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점막이 하는 작용을 볼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 그 외분비샘, 우리 몸의 주요 작용 중에 외분비샘 작용이 있었잖아요. 외분비샘이 어디냐면 우리 땀 흘리죠. 땀샘도 외분비샘이고요. 침 나오죠. 침샘도 외분비샘이고요. 눈물 나오게 하는 눈물샘도 외분비샘이에요. 그리고 몸속에 있지만 외분비샘인 것도 있어요. 외분비샘이 내분비샘이랑 구분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얘기해요. 호르몬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모든 체액 성분들을 외분비 성분이라고, 외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분비를 조절하는 거, 외분비샘의 기능을 균형 잡힌 상태로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외분비샘이라고 하면 이게 종류가 또 되게 다양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요. 소화액, 되게 다양한 소화액들 있죠. 위액도 있고 그리고 뭐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액도 있고 담즙도 있고, 얘네들도 다 외분비액이거든요. 근데 이 프랑킨센스가 주로 관여하는 그런 외분비 샘은 바로 점막에 있는 외분비 샘이에요. 그래서 점막이라고 하면은 이 코 안에 있는 그 코 속에 있는 그 피부도 점막이죠. 그리고 입 안에 있는 그 표면도 다 점막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입에서 식도로 넘어가서 그 소화기 안쪽에 있는 그 부분도 모두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호흡기도 마찬가지고 코, 입에서 이제 기도로 연결되는 그 통로의 겉에 그 통로의 벽이 다 점막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 그 점막에 보면은, 그 점막 조직에 보면은 액체를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세포들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랑킨센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익스펙토런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로 거담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담작용은 주로 이 호흡기 점막에서 점액이 너무나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거를 좀 분비량을 적절하게 조절을 낮춰가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분비가 되도록 하는 거고, 또 이 분비되는 점액이 너무 끈적끈적해서 바깥으로 잘 배출이 안 되고, 이게 목구멍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자꾸 기침이 나게 하고 목이 답답하게 하고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그럴 때 이 점막을 다시 묽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래로 탁 뱉어낼 수 있게, 잘 배출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익스펙토런트 작용이죠. 그래서 그 점액을 분비하는 그 세포의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바로 그 프랑킨센스가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티카타랄이에요. 카타랄은 이거는 어떤 우리 몸에서 혈액 속에 있는 액체 성분이 이 점액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조직에 있는 액체 성분들이 점액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요,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 상태, 막 넘쳐 흐르는 상태, 그거를 카타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를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게 콧물이 멈추지 않고 줄줄줄줄 흐르는 상태 있죠. 네,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억제해 주는 거 안티카타랄이에요. 이것도 점액 분비를 조절해 줌으로써 가능해지는 일이죠. 그 다음에 아스트링젠트, 수렴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 점액을 계속해서 뱉어내지 않거든.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찰지게 이렇게 딱 분비할 때 분비하고, 이게 너무 과하지 않게 또 딱 오므려서 닫아주고, 이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세포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게 아스트링젠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용들이 대표적으로 이 점막에
프랑킨센스가 하는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주요 점막은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도에 이 코나 입에서 폐로 통하는 공기 통로를 기도라고 하죠. 에어웨이요. 기도에 점막이 있고 위장관 점막이요. 입에서 식도에서 위, 소장, 대장으로 연결되는 그 모든 통로에 그 점막으로 싹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식기 점막, 그리고 방광, 요도 점막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주요 점막들이에요. 그래서 요 기도 점막, 위장관 점막, 생식기 점막에 보면은 지금 이거는 여기 레스피레이토리 에피셀리움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기도, 에피셀리움은 상피 조직이거든요. 상피 조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점막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점막을 이루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들 위로 지금 여기 네모친 데 있죠. 뮤커스 라이닝이요. 이게 점액을, 여기 점액이 이 세포들 위에 한 겹 이렇게 싹 덮어줘요. 그러니까 랩으로 싹 싸듯이 이 점액이 세포들을 한 겹을 싹 감싸가지고 이 기도는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그런 다양한 이물질들이 코로나 입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 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내고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숨 쉬면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죠. 그런 걸로부터 이 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점액질 층이 세포 위를 한번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점액질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고블렛 셀이에요. 고블렛.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고블렛 잔. 네. 바로,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하면 술잔 세포예요. 고블렛 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디저트 파는 데 가면 많이 이 고블렛 잔에 나오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게 고블렛 잔에 나오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음료, 술, 칵테일 이런 거 고블렛 잔에 마시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말로 술잔 세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다 점액질 방이에요. 이 점액질들이 여기로 이 기도 공간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뮤커스 라인인 점액질 이 분비선을 만들어서 세포들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얘가 점액질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점액질이 쌓이면서 기도를 막아버리거나 깝깝하게 뭔가 계속 자극을 해서 기침이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여기 이 점액질이 딱 적당한 만큼만 나오고 나머지는 잘 우리가 가래로 뱉어내거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보다 너무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써서 하는 작용이 바로 익스펙토란트, 거담 작용, 안티카타랄, 항카타르 작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고블렛셀, 술잔 세포가 점액질을 유독 다른 때보다 많이 분비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바로 염증 상태일 때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이 점액질이 이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물질이 여기로 들어왔을 때요. 이 점액질에 그 이물질이 딱 달라붙어요. 그 끈끈이 뭐라 그러죠? 그 파리 같은 거 잡을 때 옛날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이렇게 천장에 붙여놓은 파리가 거기 날아가다 딱 붙어서 못 떨어져가지고 이게 파리 잡는 끈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끈끈이 같은 역할을 이 점액질이 해주는 거예요. 점액층이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이 침입자가 들어왔다라는 게 감지돼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고블렛셀, 이 술잔 세포가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파리를 많이 잡고 싶으면 끈끈이 더 많이 붙이겠죠. 그것처럼 이 고블렛셀, 술잔 세포에서 점액질을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돼요. 염증 신호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목에 점액질로 콱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가래가 목을 콱 막아버리고, 이게 심해지면 막 숨쉬기도 불편하고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네. 그럴 때 그러면은 얘가 좀 진정하고 이 점액을 너무 많이 분비하지 않게 하려면은 괜찮아. 염증 반응은 다 끝났어. 이 신호를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항염 작용도 바로 이 점액질 분비, 너무 과도한 점액질 분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인 거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는 이 작용들 다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이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방광이랑 요도 점막에서는요. 안티셉틱,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안티셉틱은 소독작용이죠. 네, 여기는 무균지대거든요. 네, 방광이랑 요도는 무균지대예요. 세균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균이 침입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소독된 상태, 항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작용도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점막이 어떤 감염으로부터 취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이 점막에서 점액질 분비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작용. 그게 바로 프랑킨센스가 하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이제 수렴작용, 아스트링젠트 작용이 있는 거죠. 얘네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뭔가 외부에서부터 우리 몸속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그 통로의 그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점막들이요. 그러면은 이 점막 안쪽으로는요. 우리 몸에 중요한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점막이 그런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막 조직이, 근데 이 세포들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촘촘하게 보이는데 얘네들이 이 사이에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바깥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어떤 독성 물질이 그냥 이 사이로, 세포와 세포 사이로 쑥쑥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은 이 몸속에 있는 중요한 이 세포들을 다 파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이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탄탄하게 딱딱딱딱 쪼여 있는 상태로, 딱 밀착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아스트린젠트 작용입니다. 그래서 점막의 프랑킨센스가 하는 작용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스트린젠트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아스트린젠트 수렴 작용이요. 이거는 점막이나 노출된 조직에 탄력을 주고 치유하는 작용이에요. 세포 자체 탄력을 주기도 하고요. 세포와 세포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얘네를 쫀쫀하게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것도 아스트린젠트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수축을 통해서 탄력을 주고 분비물을 제거해서 조직을 더 조밀하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 몸이 붓는 거 있잖아요. 밤에 라면 먹고 잤더니 얼굴이 달덩이가 됐네. 다음날 아침에 이런 거요. 네, 그럴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세포나 세포 사이사이에 그 조직에 수분이 너무 많이 정체되어 있어서 이렇게 몸이 부은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수분들을 다시 이런 림프순환이나 정맥순환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배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은 붓기가 금방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아스트린젠트 작용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계속 홀메스라고 읽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L이 왠지 무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홈즈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홈즈의 아스트린젠트 분류를 보면요. 아로마 세라피스트예요. 이 수렴작용이 크게 세 가지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혈작용이요. 지혈이라는 거는 피를 먹게 하는 거죠. 피가 난다는 거 우리 몸에 어떤 혈관벽에 틈이 생겨서 혈관벽이 파열돼서 거기를 통해서 이 혈관에 있는 혈액이 밖으로 새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혈작용이라는 건요. 혈관벽도 혈관벽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열이 되어 있다는 건 혈관벽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부위를 세포와 세포를 다시 쫀쫀하게 연결해 주면 그 구멍도 좁아져서 더 이상 피가 그 구멍을 통해 나갈 수 없게 되겠죠. 그게 지혈이거든요. 근데 세포와 세포 사이를 쫀쫀하게 연결해 준다? 이거 수렴작용, 아스트린젠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맥순환을 회복시켜주고 강화해줘요. 이거는 뭐예요? 혈관에 탄력을 줘가지고 혈관의 탄력이라는 것도 결국 혈관벽 세포들이 쫀쫀하게 타이트하게 연결이 돼서 탄력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혈작용이랑 같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해서 여기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는 게 정맥류나 치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도한 분비를 멈추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가 외분비샘에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봤던 거 점막 조직에서 점액 분비하는 것만 살펴봤는데 외부 분비샘 되게 다양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월경 과다인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한증 같은 경우는 이게 땀샘도 외분비샘이니까 이 외분비샘에서 땀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 이것도 억제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 설사는 어때요? 설사는 일단은 대장에서 수분을 재흡수 어느 정도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은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더해서요. 또 어떤 설사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설사는 그 장 점막에서 점액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장의 내용물과 함께 그냥 쭉쭉쭉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 설사일 때 그 설사를 멈추는 작용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아스트린젠트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 감염을 차단하고 치유를 증진시켜주는 것도 아스트린젠트 작용이에요. 피부 감염을 차단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이 피부에 세포 장벽 있잖아요. 피부 장벽이 되는 세포들이요. 이 세포와 세포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거를 다시 단단하게 조여줘서 그 틈으로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아스트린젠트 작용인 거예요. 이거는 상처 치유에 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랑킨센스는요. 이 세 가지 작용을 모두 다 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어디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냐 그 적응증을 보면요. 일단 호흡기계에서는요. 가래가 너무 많아서 불편할 때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을 동반한 기관지 우렬이 있을 때 기관지 우렬이라는 건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점막이 부어오르면 그 숨구멍이 좁아지겠죠. 좁아진 숨구멍에다가 점액은 더 많이 분비를 해요. 그러면 숨이 탁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일 때 프랑킨센스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관지의 염증,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항염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만성호흡기 증상, 천식도 지금 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한 기관지 우렬. 이게 바로 천식 발작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천식 증상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점액질, 이 점막 조직, 호흡기 점막 조직의 점액질 분비가 균형 잡힌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조절해주고 여기에 염증을 억제해주는 항염작용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가래를 잘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담작용, 익스펙토런트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호흡기계의 이 불편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바로 앞에 나왔었던 거죠. 점액성 설사. 네. 소화기 설사 중에서도 이 대장 점막에 있는 그 술잔 세포에서 점액을 너무 많이 분비를 해서 얘네가 그 대장의 내용물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쫙쫙 쏟아져 나오는 그 점액성 설사 또 이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 그 술잔 세포의 점액질 분비를 줄여줌으로써 다시 균형 상태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뇨 생식기계 우리 앞에 살펴봤던 그 자궁, 방광, 요도 이런 데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주로 어떤 작용이요? 소독 작용이랑 항염증 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뇨 생식기계에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는 각종 그런 어떤 감염으로 인한 염증 증상들 있죠. 그래서 대하증이나 임질 그리고 대하증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질 분비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도의 화농성 분비물은 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그런 상태일 때 그럴 때도 항염작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방광염이나 월경, 곤란증 이런 증상에도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 이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